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유보했던 파업도 철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노사가 마침내 합의했군요. 네, 자 지금 기자 전화 연결에 잠시 오류가 있었는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서구에서 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2명이 숨졌습니다. 남은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틀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는 철제 구조물이 부서지고 콘크리트 잔해물이 쏟아져 있어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찾지 못한 작업자는 2명입니다. 붕괴 사고 당시 미장공 1명, 철근 작업자 2명, 배관 작업자 1명 등 모두 4명이 매몰됐는데요. 이들 모두 한국인으로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사고 직후 발견된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고요. 어제 저녁에도 70대 철근공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한파 속 밤샘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매몰자 위에 붕괴 잔해물이 쌓여 있고 콘크리트가 굳어가면서 구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남은 작업자 2명은 아직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도 투입됐습니다.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도서관 2층 옥상에서 지하 2층까지 연속 붕괴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와 안전을 위해 잔해를 하나하나 치우면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길이 160여 미터 공간을 받치는 철골 접합부가 뚝 끊어진 점으로 미뤄 안전점검단 등 전문가들은 접합 부실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2명 이상 사망한 만큼 과실이나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도 불가피한데요. 광주경찰청은 부검과 피해자 보호 등 지원 업무에 우선 집중하되 안전조치 미흡 등 범죄 혐의점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노동당국도 현장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 합의를 타결한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노사가 마침내 합의에 성공했다고요? 네, 새벽 6시 넘어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는데요. 총파업 개시를 앞두고 51일 만에 재개한 최종 교섭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낸 겁니다. 노사 양측이 이번 교섭을 시작한 건 어제 오후 1시부터입니다. 장시간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새벽 3시 반쯤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결렬 선언과 함께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새벽 5시 40분쯤 파업 선언을 유보했는데요. 파업 철회를 설득한 사측과 다시 교섭에 나선 끝에 새벽 6시쯤 극적 합의를 한 겁니다. 핵심 쟁점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건데요. 노조는 최소 1,000명 이상 충원을 요구했는데 사측이 우선 820여 명을 조속히 신규 채용하는 선에서 합의했고 연장 노선과 관련한 신규 인력 180여 명은 추후에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애초 노조가 5.2%에서 정부 예산 편성에 맞춰 3%로 양보했는데요. 사측도 1.8% 제한해서 정부 지침에 맞춰 정리해 최종 3%로 타결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분 재원을 놓고 사측이 유급 휴가를 무급으로 돌리려고 했다며 추가 협상에서 이 부분은 철회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유급 휴가였던 것을 무급 휴가로 돌리는 휴가 계약안을 내놓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막판에 교섭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컸는데 말씀하셨던 휴가 계약 문제는 사측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노조는 부족함이 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아서 이견 폭을 좁혔다고 판단해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시민 불편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간의 노사 협상이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파업으로 시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서 좀 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하철 노조는 1노조가 조합원 비중이 57%대로 가장 많고 2노조 16%대, 3노조 12%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노조와 3노조도 사측과 차례대로 합의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협상 끝에 극적 타결을 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모두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증인으로 재판에 나서는 윤 전 본부장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언급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품 공여나 청탁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천만 원과 고급 시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재수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거론된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 전 본부장과 야인 시절 10분 정도 차담을 나눈 게 전부라고 설명했고,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명예로 생각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은 통역을 도와주던 통일교 인사에게 당직을 맡기고 교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윤 전 본부장은 전혀 알지 못하고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측은 문제가 있다면 특검이 가만히 뒀겠느냐며 금품 수수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김규환 전 의원도 2018년 통일교 주최 행사에 간 적은 있지만 통상적인 축사 수준이었고 어떤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신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뒤늦게 경찰로 넘기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소가 가능할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로부터 석 달이 훌쩍 지나서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수사 종료 뒤 사건을 넘기는 게 원칙이라 일괄 이첩하려 했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다만 언론에 공개돼 비밀성이 사라졌고 증거 인멸이 우려돼 사건을 넘긴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이 같은 판단으로 공소시효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 전 본부장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도 적용 죄명에 따라 기소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18년쯤 국회의원이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해 의혹이 확인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면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은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어 특정 범죄 가중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시효가 최장 15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제는 뇌물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치자금이라는 대가성 없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뇌물 혐의 적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전 전 장관이 터널 시작점으로 검토된 부산 지역 의원이었던 만큼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적용이 어렵진 않을 거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첩을 미룬 특검의 결정이 향후 관련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편파 수사였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특검이 다시 한번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는 아니라는 건데 논란은 쉽게 가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에서 나온 여야 정치인 5명을 직접 언급한 건 편파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술에서 언급된 정치인이 민주당뿐만이 아니었던 만큼 이를 편파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뒤늦은 이첩에 대한 비판과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닐 경우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적용한 혐의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소시효 문제 역시 일괄 이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진술이 공개되면서 내사 사건으로서의 비밀성이 상실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 의지와 달리 수사 종료 전 이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이에 대해서 수사팀 내 어떤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강한 유감까지 표명하면서 여러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연루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재수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 장관이 어제 오전 사의를 표하자 곧바로 이 대통령이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 속전속결로 장관직 면직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새 정부 들어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건 처음인데 통일교 사건이 국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 대통령이 서둘러 수습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으로 번진 통일교 의혹에 민주당은 신중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란 청산 동력과 지방선거 여파 등을 고려하며 속내가 복잡합니다. 보수 야권은 이재명 게이트라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통일교 의혹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지자 민주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당사자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등 공식 절차에 돌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특검에서도 이첩했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라 더는 지라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 정청래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선 의원인 전재수 전 장관이 여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가장 첫손에 꼽혀왔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무고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전재수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윤 전 본부장이 입을 닫은 건 민주당과 정권이 통일교와 유착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극구 부인하던 전재수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산의 현지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장관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검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당 대치 속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하자 딱 검사 15명으로 의혹을 검증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곧장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공언한 가운데 통일교 의혹을 고리로 특검을 특검하자는 야권의 주장이 불거지면서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마이크 차단 사태로 달아올랐던 국회가 이틀 만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 통과를 막겠다며 3박 4일 동안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는데 연말에도 대치 전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는 가맹정법 개정안 표결로 시작됐습니다. 이틀 전 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법안 통과에 찬성하면서 개정안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잠시 부는 듯했던 훈풍은 그러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직후 잦아들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었다며 이틀 전 일을 해명하고 나선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고만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수를 쳤지만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곧장 공수교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깍듯하고 긴 인사에 이어 우 의장을 겨냥한 손팻말을 세웠습니다.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법안마저 볼모로 삼는 인질극이라며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이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악법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다면서 무제한 토론과 천막 농성을 통해 계속 여론을 환기한다는 구상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이번 필리버스터는 별이변이 없다면 일요일까지 3박 4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성탄절을 전후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라 일반 법안을 다루는 지금은 폭풍 전야로 느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3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 이번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정보 유출과 산재 사망사고 등 현안에 대해 송곳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정부 업무 보고.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보통 연초에 진행되던 일정을 2달가량 앞당기고 국민에게 국정 운영 상황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대부분 내용을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합니다.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진짜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미래 세대의 삶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첫 보고에 나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향해 송곳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해선 형벌보다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쿠팡 심야 배송 등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 관행에 대해선 새로운 규제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선 보고 직전 발생한 광주 도서관 매몰 사고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나 노동부나 등 관련 부처에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일단 구조에 총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해외 마약 반입 단속 강화에 인력 문제를 호소한 관세청장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 서울과 세종, 부산을 오가며 생중계 방식의 업무 보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몇 시간 뒤에 대통령이 이를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현직 장관이 낙마한 거는 새 정부 들어 처음인데 빠른 결단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전재수 전 장관의 어쨌든 입장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저희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쨌든 송사에 휘말렸기 때문에 저는 장관직을 내려놓고 이게 혹여 이제 방탄 장관의 어떤 지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본인이 소명을 충실히 잘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출마의 길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본인의 판단을 대통령실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지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 굳고 말리는 것도 사실 서로의 부담을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 대통령실에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재수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신뢰했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총재를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녹취록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통일교 게이트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에 정교 유착과 관련된 그 연루자가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 현금 4천만 원 게다가 고급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 이러한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일단 그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 지금 직접 나서서 전재수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 길을 열어줬다. 그 길을 서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통일교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재수 전 장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전재수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 길을 더 줌으로써 본인 대통령은 의혹에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목적 같은데 과연 그것이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적에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의심을 갖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대통령을 향한 수사까지도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사실 통일교가 이제 서밋이라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기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어쨌든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서 통일교는 이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NBA 농구 선수와 화상 통화를 연결을 하려고 했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하고 이제 연결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났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만났습니까?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어 사용을 확실히 잘 해야 되는 게 이 꼬리 자르기라는 거는 나에게 잘못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두머리에게 잘못이 있는데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부하에게 전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이 만약에 범죄가 있다면 전재수 장관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과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 체포해라 지시해 놓고서 뭐 여인영 장관 그 사령관에게 뭐 이렇게 정가는 거 이런 것들이 꼬리 자르는 것이지 단어를 쓰려면 좀 다른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인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 보고를 했었는데 여기서 공직자 비위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인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 말이긴 한데 극소수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공직 사회에 이제 좀 경종을 울려야 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이 전재수 장관 과 관련해가지고 통일교와 관련해가지고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불거진 있던 이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좀 흩어질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누구도 성격 없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조그만 것이라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라는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원론적인 발언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5차 한미 핵협의 그룹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여기서 한미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한국이 한반도 재래 방위를 주도한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고요. 미국은 핵을 포함해 모든 능력을 활용해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은 동시에 핵과 재래식 통합 등 핵 억제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 대통령의 공직자 비위 문제와 관련된 언급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왜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공직 기강을 와해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그 내란 관련해가지고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감시해라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런 식의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공직기강을 와해시키려고 한다면 어느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이 발언, 이 말씀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굉장한 공포감을 형성하고 그러다 보면 불신의 사회를 초래할 뿐이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강을 와해시킬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아니 같은 그 조직원이라고 같은 동료라고 해서 잘못되고 불의한 일을 했는데 그냥 눈 감으란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아니 또 직장 상사가 됐건 부하 직원이 됐건 동료가 됐든지 간에 특히나 공직자가 불법적인 일에 휘말렸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같은 동료라고 해서 눈 감아주는 것은 오히려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한 상태인데 어제 특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도 윤 전 본부장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만을 위한 편파 수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의원실, 사무실까지 가서 탈탈 털었던 특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되었다. 그 녹취록을 지난 8월 달에 입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8월에 입수했다가 지금 넉 달 가까이 묻어두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단 말이죠. 특검이. 그렇다면 특검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느냐.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있었다라는 게 지금 그 본부장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자금법은 7년이 공소시효입니다. 7년이 지금 지났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특검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소 자체를 없애주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런 수사를 하고 또 관련된 사안들을 숨긴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좀 가득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특검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특검을 향한 특검까지도 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그 정치권에서도 지금 특검을 향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뭐 특검을 한다 뭐 이런 주장보다는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이제 뭐 특검을 주장하다고 하니까 네. 사실 저희도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이 끝나가는 이 마당에서 네. 사실상 내란 특검과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판에 그러면은 종합 특검을 다시 시작을 하는 새 판을 짜는데 그때 여기 통일교와 관련된 게이트를 얹혀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당내 의견도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네. 이제 어제 김영진 의원 같은 분들의 인터뷰에서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검을 하자고 하면 바로 이제 뭐 누가 특검을 추천할 것인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막 이제 정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너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이러면서 이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국수본에서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이걸 보고 나서 결과가 미진하다고 하면 하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당내 의견도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정확히 저희 민주당이 야당 때 특검을 요구했을 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되새겨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자꾸 이제 그 특검의 수사가 편파되었다라고 하는데 네. 편향된 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편향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영호 씨의 진술에 의해서 특검이 인지를 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지를 해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하면 왜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하고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겠어요? 은폐라는 거는 과거에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있는 걸 알면서도 사건 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은폐하다가 3년 후에 다른 그 검사들이 찾아낸 것을 그걸 보고 은폐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꾸 권성동 의원과 지금 전재수 의원 이걸 비교하고 있는데 네. 이 권성동 의원은요. 쉽게 말해서 공범끼리 연락을 주고 받으려다 잡힌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택배 배달원한테 실수해가지고 보좌관이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 어떻게 이거 잡아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검이 사건 번호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특검, 특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국민들께 본인들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매번 브리핑을 해왔는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안 알렸습니까? 지난 8월에 입수한 건데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이거 너무나도 조약한 논리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특검이 결국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면죄부를 사실상 부여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심이 가득한 상황이죠. 8월 달에 입수했는데 지금 결국에 12월 달에 알려졌다. 그것도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너무나도 일관되고 구체적입니다. 현금 4천만 원 그리고 명품 시계 2개. 뭐 제가 브랜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면 이 정도 국민들께 알리고 혹은 이것이 우리 특검에서 관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넘기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했었어야지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은 의원실까지 찾아가면서 온갖 쇼를 벌이다가 이 전재수 전 장관 혹은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들은 전부 다 묻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저는 특검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제가 한마디로 추가드리면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은 그 5명의 의원이 전부 민주당 소속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나경원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김규환 전 의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숨겨준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민주당만 숨겼다고 하지 말고 정치권, 국회의원들을 숨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민주당 의원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까지 다 뭉땅거려서 숨겼다라는 의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혁신당은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운 우리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라고 어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나의 묘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단 개혁신당이 전국 주도권이 없는 상황에서 소수당 입장에서 본인들이 전국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도 하나고요. 게다가 지금 뭐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가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들과 무관한 개혁신당 쪽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그것을 네. 대통령께서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민적인 눈높이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면 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저기에 대해 화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저희는 특검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특검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앞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다시 새 판을 짜가지고 추진하는 데 얹혀서 같이 하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와 다른 문제로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특검에 대해서 주장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공천 관련해가지고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 얼마 전에 녹취록 나왔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막 공천과 관련해가 논의를 합니다. 어떤 멘트도 있냐면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뭐 임명되면 하나하나 상의 드릴게. 아니 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이준석 의원이 몰랐겠습니까?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한다면 대통령님 이거 지금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에서 절차에 맞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피해자로 입건됐는데 무슨 자기 본인의 죄는 지금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남의 당의 문제는 뭐 특검하자고. 그래서 그 본인이 만약에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부산시장의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권의 차기 부산시장 유력 후보였기 때문인데 사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아까 언급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오히려 전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를 도와준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이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하다 보면 전재수 전 장관 입장에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럼 수사를 받을 적에 아까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퇴함으로써 나는 결백하다 이걸 하나로 입증했고 또 대통령이 거기 사실상 힘을 실어주면서 전재수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기를 열어준 것이죠.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판단 잘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뭐 이제 전재수 장관이 지금 이제 수사받는다고 하고 또 이제 장관직 내려놓으니까 뭐 김도부 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몇 분이 나도 부산시장 한번 도전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김도부 의원님이 부산시장으로 출마하신다면 저희는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 통일교에서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이 민원 때문에 전재수 장관에게 접근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국회의 국토위, 해수위, 그리고 기재위, 그리고 한일 의원 연맹에 있는 의원들이 이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 가지고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토위, 뭐 해수위, 기재위 다 국민의힘 소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게 부산시 관련한 민원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 정치인들이 관련됐을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통일교가 해왔던 전방위적인 로비 행태를 봤을 때 그런다고 하면 이거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좀 호재를 부르면서 너도 나도 출마한다고 할 때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전재수 장관이 잘 소명을 하고 나서 저는 그 부산시장에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부산시장에 전재수 전 장관이 출마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들은 여러 명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박형준 시장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전 장관의 사퇴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시나요? 전 장관의 사퇴와 별개로 네. 제가 보기에 부산시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이 포갑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실책들이 계속 거듭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를 정권 중간 선거로 아마 볼 겁니다.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재수 전 장관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국민의힘이 부산시장은 압승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조국 대표를 보좌하는 스텝이라고 한다면 네. 그 부산시장 출마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조국 대표 부산시장 출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최종 목적지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앙정치 해야죠. 그런데 이제 바로 부산시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중앙정치에서 멀어지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어제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번 필리버스터 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 여기에는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 아니 국민의힘도 찬성하는데 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느냐 그렇죠. 이렇게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제와 상관없어도 됩니다. 무제한이라는 것은 시간에만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국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릴 수 있을 만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왜 의제와 상관없는 거를 신청했느냐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이 마이크를 끄기까지 했는데요. 뭐 과거에 민주당이야말로 이 무제한 토론 제도를 제일 잘 이용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노래를 부르거나 뭐 책을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이러한 논란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특히 의회 폭거를 국민들께 알리고 민주당 의원들과의 토론을 하려고 했었던 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 그리고 곽규택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이던데요. 이제 국회법 102조에 보면 그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맹점법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회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신조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국회에서 과거에 의제와 좀 벗어나는 내용에 있어서 발언을 한 적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조금 감정선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 사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먼저 첫 번째로는 주영 국회 부의장입니다. 이분 같은 국회의장당 소속이면서 권한만 누리고 본인의 책임은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를 안 보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인 자당 출신 그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그 나가면 그 사회도 안 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로 이 쟁점 법안을 하고 있을 때는 소위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서로 간에 쟁점이 없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본인들도 이렇게 가맹점법에 찬성을 해놓고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또 필리버스터를 할 때 아니 사실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잠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옆에 의원들 깨우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 국민들이 많이 봤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 꼭 뭐 국민의힘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둘 다 양당이 지금 계속 감정이 안 좋아져서 좀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양당이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그 당시에 마이크를 끈 것이 합당한 조치였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사퇴 촉구 결의안 이거를 또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혹은 본인이 어떠한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의장이면 최소한의 그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고 국회의장은 또 당적도 없습니다. 당적도 없는 만큼 양당에게 공평한 그런 의장으로서 행태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 쪽에 더 양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주의를 복원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어깃장을 놓고 거기에 마이크를 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이 스스로 결단하실 필요가 됐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을 못 하신다면 최소한도로 국민들께 그리고 야당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시끄럽죠. 장동혁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력을 모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이 당무감사위를 두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떤 의도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국민대회라고 알려진 장애 집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똘똘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헌납했다라고 하면서 단결을 강조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무감사위원회가 뜬금없이 이거 최종 결과도 아닙니다. 이런 중간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장동혁 대표가 추구하고 계시는 당의 결합 그리고 단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 소수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한 그러한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그것을 형성해야 되는데 과연 당대표께서 그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계시느냐. 사실 당무감사위원회가 별도의 기구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되었든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신 거는 장동혁 대표 아니시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임명하신 분이 만약에 장동혁 대표의 뜻과 어긋나는 행보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분을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자리에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성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이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개혁과는 좀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욱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그런 지적이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내에서 기반이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니까 본인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하나씩 더 붙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보는데 어쨌든 이제 서로가 친한게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 지도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국민의힘의 당력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서로가 다른 방식의 당력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분노가 있어요. 네. 그럼 그 분노의 지점이 누가 있냐? 김건희와 한동훈에게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있는 것이고 또 한동훈 윤석열이 키워졌는데 결국 한동훈 네가 제대로 된 그 윤석열과 협력을 잘 못해서 결국 이 사단이 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어떤 책임감에 대한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감정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리더십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총체적인 어떤 감정선의 어떤 난립이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권도영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권 씨는 지난 8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선고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권 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서 추가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와 그 외 다른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투신 사망하고 남상의 차량에서는 9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신변을 비관해왔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화단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짝을 잃어버린 신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이 아파트 20층 복도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리가 나길래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떨어졌나 하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키를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A씨 차량 뒷좌석에선 A씨의 9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약 5km 떨어진 특수학교에 다녔는데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아버지와 함께 하교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A씨가 인근 건물에서 2시간 가까이 머물렀고 이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주식 투자로 2억 원을 잃었고 자신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 남은 가족이 편해질 거란 취지로 말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신변을 비관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지인을 찾아가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등을 다쳤는데 경찰은 계획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낮 12시 반쯤 서울 역삼동의 한 사무실에서 염산을 뿌려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리가 시끄럽게 나길래 내려다 봤더니 사고가 났는지 어떤 남성분이 수소차고 나가고 60대 남성 A씨는 이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얼굴 등에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대 남성인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범행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눈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행자가 담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한번 들어가고 가시는 것 같고요.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뿌린 액체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광주 서구에서 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2명이 숨졌습니다. 남은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틀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는 철제 구조물이 부서지고 콘크리트 잔해물이 쏟아져 있어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찾지 못한 작업자는 총 2명입니다. 붕괴 사고 당시 미장공 1명, 철근 작업자 2명, 배관 작업자 1명 등 모두 4명이 매몰됐는데요. 이들 모두 한국인으로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사고 직후 발견된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고요. 어제 저녁에도 70대 철근공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한파 속 밤샘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매몰자 위에 붕괴 잔해물이 쌓여 있고
콘크리트가 굳어가면서 구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남은 작업자 2명은 아직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도 투입됐습니다.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도서관 2층 옥상에서 지하 2층까지 연속 붕괴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와 안전을 위해 잔해를 하나하나 치우면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길이 160여 미터 공간을 바치는 철골 접합부가 뚝 끊어진 점으로 미뤄 안전점검단 등 전문가들은 접합 부실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2명 이상 사망한 만큼 과실이나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도 불가피한데요. 광주경찰청은 부검과 피해자 보호 등 지원 업무에 우선 집중하되 안전조치 미흡 등 범죄 혐의점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노동당국도 현장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3시간가량 접견하면서 금품 제공 관련 진술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검에서 금품 수수 의혹으로 넘어온 인물은 3명인데 관련자 조사 일정도 조율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우선 금품 수수 의혹의 중심에 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상대로 진술조사부터 진행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어제 수감된 구치소로 이동해 3시간가량 접견했는데요. 금품 수수 의혹과 여야 정치인 접촉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이 과거 특검 조사나 법정에서 진술했던 내용부터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어제 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과거 진술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확인했는지 등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금품 제공 관련 진술과 과거 특감 수사 서류 등을 토대로 적용할 혐의와 공소시효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려 하는 이유도 이 공소시효 문제 때문입니다.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판단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알려진 윤 전 본부장 주장대로 금품을 제공한 시점이 2018년이라면 공소시효는 올해로 끝납니다. 다만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최대 15년으로 수사엔 여유가 있습니다. 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겠죠? 네, 금품 제공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인물은 여야 총 3명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달했다고 진술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 2가지 모두 이첩 서류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 3명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경찰 전담팀 조사를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전담팀은 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주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일정도 최대한 빨리 이뤄지게끔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진행될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네, 한편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본인 결심에서 추가 폭로를 자제했던 윤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는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윤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오후 2시 반 이곳 법원에서 열리는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본부장 출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자신의 재판에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금품을 전달한 인물과 구체적 경위에 대한 추가 폭로를 고민한다던 윤 전 본부장이 그제 열린 본인 결심에선 말을 아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이 특히 주목됩니다. 윤 전 본부장 오늘 법정에 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다만 앞선 권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특검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했던 상황이라 진술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은 5명인데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한 특검 입장도 설명해 주시죠. 네, 특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긴 했지만 논란이 터지자 급히 넘긴 모양새가 된 만큼 그 시기를 두고도 편파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원래 수사기간이 끝나고 사건 기록을 넘기려고 했지만 계획보다 빨리 언론에 알려지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첩 시기를 앞당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접촉했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을 확인하고 난 직후 이미 특검 내부에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견 없이 판단했다며 의혹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조사를 위해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당사자들이 협조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내란 특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신문이 오후 2시 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특검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인영 전 사령관의 구속도 연장해달라고 일반 이적 혐의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연장 여부도 각각 23일과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후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도 오늘 열리는데 여기엔 12.3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은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씨의 수사를 직접 챙긴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영부인 김건희 씨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김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되자 경위를 파악해달라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전 장관 측은 메시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지 7시간도 지나지 않아 담당 부서 과장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 이후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혐의가 비상계엄에도 관여한 혐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김 씨 청탁과 당시 검찰 인사의 관련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김 씨에 대한 9번째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조사에서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종묘 차담회, 선상 술파티, 로저 비비의 가방 수수 혐의까지 전반적으로 추궁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노조의 파업 돌입을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 단체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노사가 합의를 이뤄냈다고요? 네, 새벽 6시쯤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는데요. 이 총파업 개시를 앞두고 51일 만에 재개한 최종 교섭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낸 겁니다. 노사 양측이 이번 교섭을 시작한 건 어제 오후 1시부터입니다. 장시간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새벽 3시 반쯤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결렬 선언과 함께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새벽 5시 40분쯤 파업 선언을 유보했는데요.
파업 철회를 설득한 사측과 다시 교섭에 나선 끝에 새벽 6시쯤 극적 합의를 한 겁니다. 핵심 쟁점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건데요. 이 노조는 최소 1,000명 이상 충원을 요구했는데 사측이 우선 820여 명을 조속히 신규 채용하는 선에서 합의했고 연장 노선과 관련한 신규 인력 180여 명은 추후에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애초 노조가 5.2%에서 정부 예산 편성에 맞춰 3%로 양보했는데요. 사측도 1.8% 제한해서 정부 지침에 맞춰 정리해 최종 3%로 타결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분 재원을 놓고 사측이 유급 휴가를 무급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추가 협상에서 이 부분을 철회하면서 타결의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급 휴가였던 것을 무급 휴가로 돌리는 휴가 계약안을 내놓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막판에 교섭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컸는데 말씀하셨던 휴가 계약 문제는 사측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노조는 부족함이 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아서 이전 폭을 좁혔다고 판단해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시민 불편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노사 협상이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파업으로 시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서 좀 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하철 노조는 1노조가 조합원 비중이 57%대로 가장 많고 2노조 16%대, 3노조 12%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노조와 3노조도 사측과 차례대로 합의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협상 끝에 극적 타결을 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수입 물가는 직전 달보다 2.6% 올랐습니다. 3.8% 상승했던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두바이유가 0.8% 떨어졌지만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7.7원으로 2% 넘게 치솟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는 업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 원두부터 밀가루, 버터, 설탕까지 많은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품목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와인 수입업체와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수아 씨.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15% 정도 인상이 된 원가 11,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그게 이제 소비자가로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수입 주류뿐 아니라 원재료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업체들은 모두 고환율의 부담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커피 원두는 100% 수입산입니다. 한 해 20만 톤 넘게 들여오고 있는데 환율 반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아라비카 원두의 국제 가격은 이미 1년 전보다 46% 뛰었습니다. 환율 상승까지 더하면 실제 원두 비용 상승 체감은 훨씬 커지는 셈입니다. 과자와 빵, 면 등에 쓰이는 밀가루도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가 자급률을 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이 쉽지 않아 대부분을 수입에 여전히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등했던 국제 밀 가격이 하락해 5년 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고환율의 가격 하락 효과는 상쇄되고 있습니다. 버터와 설탕 등 베이커리 핵심 원료 역시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가공식품 주요 원재료인 설탕, 버터 등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이들을 달러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원료는 대량 구매 후 재고가 소진되면 새로 들여오는 구조라 향후 가격 인상이 한꺼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 고환율발 비용 부담이 결국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사흘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하락에 1,460원대로 내려갔다가 장 후반 1,470원대로 올라간 환율도 관심사입니다. 증시와 환율 개장 상황 직접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오라클의 실적 쇼크로 기술주는 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는 0.32% 오르며 출발했고 코스닥은 0.07% 내리며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4,12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한미 간 금리 차가 줄었음에도 상승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도 1,47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0.1원 내린 1,472.9원에 개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고 협상에 나섰던 멕시코가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 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먼저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멕시코 상원은 일반 수출입세법 개정안을 양원 승인한 뒤 대통령 서명과 발효 등 향후 절차를 위해 행정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슈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반 수출입세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과 중국 등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 현지 당국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2달간 험난한 여정 끝에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차도는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극비작전 속에 F-18 전투기가 엄호하는 미국의 도움으로 탈출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체포 위협에 1년 넘게 은신해오다 노벨상 일정을 위해 극비리 탈출했는데 악천 후에 여정이 지연되면서 시상식 하루 뒤에 도착한 겁니다. 2달간 생사를 넘나든 마차도는 미국의 도움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They did not know where I was in hiding in Venezuela, so it was hard for them to stop me. And yes, we did get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get here. 마차도는 도와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며 자세한 출국 과정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첩보 영화 같은 극비 작전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발로 변장한 채 10곳이 넘는 검문소를 통과했고 거센 풍랑을 뚫고 목선으로 카리브해를 건넌 뒤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향했습니다. 해상을 건널 때 미군 F-18 전투기 2대가 엄호했고 퀴라소부터는 미국이 제공한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 땅을 밟았습니다. 마차도는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을 방문한 뒤 안전이 확보되면 귀국할 계획인데 돌아가서도 정권교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마약 카르텔 척결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납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I believe that President Trump's actions have been decisive to reach the point where we are right now, in which the regime is weaker than ever. 오슬로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을 지지하는 마차도가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정권 압박과 맞물리면서 국제적으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마우리시오 감독 팀의 경기력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일단 받았습니다. 자, 다이렉트를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드는 이 하나의 선택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걸 지금 아프게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원들의 미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잖아라는 통역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파이스 감독 지금 부저 누르는 거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화났습니다.
안타 범실 끝납니다. 우리 카드 연패 탈출입니다. 자, 드디어 3연패를 탈출하고 힘겨웠던 2라운드를 지난 우리 카드. 마우리쇼 감독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점프를 해서 아나운서에게 안겼네요. 네, 또 어느 경기 작전 시간에 그동안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다시 추워졌고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을 보였습니다. 밤사이 영동에는 10cm가 넘는 눈이 쌓인 가운데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속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있는 만큼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북서부와 충남, 호남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여기에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9도, 대구는 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수준의 무겁고 많은 눈이 이어질 걸로 보여서 시설물 점검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 지역에서는 물결이 최대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